최근 청년 세대를 중심으로 국민연금 폐지론이 거론되고 있는데요. 21년 만에 나온 정부의 국민연금 개혁안과 관련해 청년 및 시민들의 목소리를 현장 속으로 해서 전달합니다. 인터넷에서 유명인을 사칭한 투자 사기가 끊이지 않고 있습니다. 최근 요리연구가 백종원 씨가 대표로 있는 더본코리아 공모주 사기 사건으로 피해자들이 발생하고 있는데요. 이번 주 뉴스픽 시간에는 공모주 사기 사건의 전말과 함께 범행 수법도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11월 1일 법률방송 현장과 사람 시작하겠습니다. 국민연금 나도 받을 수 있을지, 받는다면 얼마나 받을지 걱정하는 분들이 많을 텐데요. 현재 정치권에선 연금 개혁을 둘러싸고 논의가 이어지고 있습니다. 하지만 정부와 국회에서 제안하는 수준으로는 기금 고갈을 막을 수 없다는 지적인데요. 막대한 부담을 지고 있는 청년 세대들의 생각은 어떨까요? 이번 주 현장 속으로 조나리 기자가 시민들의 생각을 직접 듣고 왔습니다. 지난달 4일 정부가 보험료율을 13%로 올리고 소득 대체율은 42%로 유지하는 내용의 국민연금 개혁안을 발표했습니다. 정부가 개혁안을 단일안으로 내놓은 것은 2003년 이후 21년 만입니다. 국회에서는 정부 개혁안을 두고 여야 간 논쟁이 한창입니다. 하지만 국민연금 개혁에 있어 가장 중요한 논의 주체인 청년 세대의 목소리가 빠졌다는 지적이 나옵니다. 국회에서 MZ세대가 생각하는 연금개혁 방향 토론회가 열렸습니다. 이거는 여야가 있을 수도 없고 또 늙고 젊고 이런 문제가 전혀 아닌 연금개혁이 정말로 이제 필요한 그런 문제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여기 있는 어떤 청년들 중에서는 지금 대학생들도 있습니다. 저희가 시험 기간인 청년들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긴박하게 오늘 또 세미나를 준비하게 된 것은 지금 국감이 진행 중이라고 들었습니다. 국감이 끝나기 전에 꼭 청년들의 의견들을 전달하고 싶고, 기금이 고갈되면 국민연금은 즉시 적립식에서 부가식으로 전환됩니다. 그리고 부가식으로 전환되면 약속한 연금 급여를 감당하기 위해서 우리가 내야 하는 보험료율은 35%로 급등합니다. 이는 OECD 최고 수준인 이탈리아의 보험료율 33%를 능가하는 수준입니다. 보험료율을 35%로 인상하고 소득 대체율을 40%로 유지한다면 2000년 초반에 태어난 아이들부터는 기대 수익비 1을 보장받지 못하고 이후 기대 수익비는 점점 내려가 0.5를 밑돌게 됩니다. 다음 세대는 소득의 3분의 1 이상을 국민연금 보험료로 납부하고도 낸 돈의 절반도 받지 못하는 것입니다. 지난해 보건복지부 발표에 따르면 국민연금 기금은 2055년 소진될 것으로 추정됩니다. 올해 태어난 아이가 30살이 되는 해입니다. 시민들에게 연금 고갈 시기를 아는지 물었습니다. 비슷하게 맞추는 시민들도 있었지만 잘 모르는 경우도 적지 않았습니다. 정확하게는 잘 모르겠고요. 뭐 그렇게 한 50년 안 남은 것으로 제가 알고. 2050년이었던 걸로. 한 7년 한쪽으로 고갈된다고 듣긴 했는데 맞는지는 모르겠어요. 정확한지는. 국민연금 개혁 방향에 대한 생각은 어떨까? 개혁의 필요성은 공감하지만 재정 안정이 중심이냐, 수급자의 소득 보장이 중심이냐를 두고 의견이 갈렸습니다. 대체적으로 40대와 50대는 재정 안정을, 20대와 30대는 소득 보장을 우선시했습니다. 어느 하나를 선택하기는 어려운데 어쨌든 기금 안정이 조금 더 우선되어야 된다고 생각하는 거는 이게 중간에 끊기는 거는 수혜를 보는 사람과 보지 않는 사람의 차이를 너무 많이 만드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좀 적게 받는 것들은 그건 타협의 가능성이 있는 것이고 아예 못 받는 거, 기금이 없어지는 것은 상당히 곤란한 또 다른 문제라고 생각해서 저는 사실 이제 40대 초반이라서 약간 끼인 세대 입장이거든요. 근데 저는 사실은 좀 기성세대들의 양보가 좀 필요하지 않나라는 생각을 합니다. 어쨌든 저희 지금 인구 절벽 현상도 되게 뚜렷해지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자라나는 세대들이 좀 더 안정적으로 미래를 그려나갈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는 방향이 좋지 않나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제 자기가 손해 본다 그러면은 이제 반대하고 뭐 그러는데 무조건 그럴 게 아니라 뭐 다 만족할 수 있는 정책은 없을 거고요. 일정 부분은 양보하고 희생한다는 생각을 갖지 않으면 이 문제는 해결 안 될 거라고 보고요. 어떻게 설득하고 통합해내느냐 이 문제가 저는 가장 크다고 보거든요. 그게 이제 정치력이라고 보고
저는 제가 좀 손해봐도 좋다고 생각합니다. 소득 보장을 우선하는 의견에 대해서는 국민연금의 부채 규모에 대한 정보 부족이 원인이라는 분석도 있지만 오히려 기금 고갈에 대한 불안감도 영향을 미치고 있습니다. 다만 수급이 보장된다면 지금의 40%대의 소득 대체율이 더 낮아지는 것도 감수할 수 있다는 입장입니다. 받는 사람들의 소득을 좀 보장해야 돼요. 조금 나중 가면 못 받을 것 같기도 하고 그래요. 맞춰도 받을 수 있는 게 좀 더 낫지 않을까요? 저도 그렇게 생각해요. 젊은 세대들은 당장 지금 먹고 사는 문제가 더 중요하기도 한데 어쨌건 소득이 좀 있어야 우리가 그걸 또 노후에 어떤 대책을 마련할지 아무래도 그런 부분을 좀 생각하게 되지 않나 싶어요. 이렇듯 기금 고갈에 대한 우려가 높아지면서 최근에는 20, 30대를 중심으로 국민연금 폐지론까지 언급되는 실정입니다. 미적립 부채 보고서 내용이 인터넷 커뮤니티에 퍼지기 시작하자 2030 게시판 이용자들은 국민연금 내는 원금이라도 우리에게 돌려달라. 기성세대는 기초연금도 받는데 국민연금 혜택은 양보하는 게 맞지 않나 하면서 기성세대에 대한 다소 격한 반응을 보였습니다. 이상을 다 종합하면 현재 2030 청년 세대에서는 국민연금 제도 자체를 폐지하는 것 또는 폐지하지 않더라도 개혁이 꼭 필요하며 보험료를 올리는 건 이해는 하는데 이제 수익률 관점에서 봤을 때 이게 향후 유지될 수 있을지는 약간 불신이 많은 편이거든요. 비현실적인 수익률이라고 저는 생각하거든요. 그 수급 매입이 폐지가 되어야 되지 않을까. 몇 퍼센트 이하로 떨어졌을 경우로 그 기금을 이제 없애는 것이 아닌 이제 다른 쪽으로 전환해서 개인이 이제 투자를 하는 방향으로 개인 단위에서 관리하는 게 좀 더 현 시점에서 맞지 않나. 세부적인 생각은 조금씩 다르지만 한시라도 빨리 국민연금을 손봐야 한다는 데는 시민 모두가 뜻을 같이 했습니다. 그래도 뭐 좀 빨리 개혁은 어쨌건 한 번은 있어야 된다 생각은 해요. 그게 이제 어떻게 손해를 좀 덜 보느냐의 쪽으로 갈 수밖에 없지 않을까. 손해를 안 볼 수는 없고 대신 뭐 이런 연금에 대해서는 기대가 이제 많이 떨어졌잖아요. 많이 일반인들도. 그래서 그거 말고 다른 정책으로도 그런 것들을 좀 커버할 수 있게 복지나 이런 뭐 출산이나 이런 쪽의 복지를 좀 더 신경 써야 되지 않을까. 가능하면 빨리라고 생각해요. 네. 그러니까 늦어져서 해결될 수 있는 문제가 아니라 늦어질수록 점점 더 감당해야 될 규모가 커질 거라고 생각하고요. 그래서 조금 무리가 되더라도 가능하면 빨리 어쨌든 시작하는 것이 중요하다 이렇게. 행정적으로 거쳐야 되는 프로세스도 많고 그다음에 뭔가 안이 나왔을 때 이런 대국민적인 공감대 형성하는 데도 물리적인 시간이 많이 필요할 거고요. 이건 정말 초당적으로 좀 협력을 해서 국가적인 차원에서 고민을 해야 되는 문제라고 생각을 합니다. 법률방송 조나리입니다. 스튜디오에 나온 조나리 기자와 함께 계속해서 국민연금 개혁 방향에 대해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조 기자, 최근 정부가 국민연금 개혁안을 내놨는데 이게 단일안으로 개혁안을 내놓은 건 21년 만이라고 하죠? 네, 단일안으로 내놓은 것이 21년 만이고요. 사실 국민연금은 보험료율과 소득 대체율을 손보는 형태로 세부적인 변화들을 거쳐왔습니다. 주요 변화들만 설명하자면 우선 국민연금은 1988년 도입 초기부터 기금 안정성 부분이 많이 결여됐었는데요. 연금 가입 기간의 평균 소득에서 받게 될 연금액 비율인 소득 대체율이 70%나 됐고요. 대신 보험료율은 3%였습니다. 이후 보험료율은 1993년 6%에서 98년 9%까지 오른 후 현재까지 유지되고 있습니다. 네, 그럼 소득 대체율은 어떻게 변했습니까? 네, 소득 대체율도 점차 낮아졌습니다. 보험료율이 현행 9%로 오른 1998년 처음으로 소득 대체율이 70%에서 60%로 낮춰지고 수급 연령도 60세에서 65세로 바뀌었습니다. 이후 2003년 처음으로 단일 개혁안이 나왔는데요. 연금의 재정을 전망하고 보험료를 조정하기 위한 재정 계산이 이때 처음 도입됐고요. 당시 2047년에 기금이 소진된다는 결과가 나왔습니다. 이에 참여정부는 이 계산을 토대로 더 내고 덜 받는 국민연금 개혁안을 제출했습니다. 소득 대체율을 60%에서 50%로 낮추고 보험률도 9%에서 15.9%로 올리는 내용이었습니다.
네, 우선 현행 보험료율이 9%인 점만 봐도 당시 국회에서 통과가 되지 않았던 것 같은데요. 네, 맞습니다. 당시 소득 대체율을 50%로 낮추는 것과 관련해 여론이 좋지 않았기 때문인데요. 이후 3년 8개월 진통 끝에 2007년에야 보험료율을 9%로 유지하고 소득 대체율을 2028년까지 40%에 도달하도록 설계하는 체제가 만들어졌습니다. 소득 하위 70% 노인에게 지급하는 기초연금도 이때 도입됐습니다. 네, 그렇다면 현재 발표한 개혁안 내용은 어떻습니까? 네, 우선 현재 적용 중인 보험료율과 소득 대체율은 각각 9%와 42%입니다. 정부는 지난달 보험료율을 9%에서 13%까지 올리고 대신 소득 대체율을 현행 42%로 유지하는 내용의 개혁안을 발표했습니다. 또한 세대별 보험료율 인상 속도를 차등화하고 인구 변화와 경제 상황에 맞게 연금액을 조정하는 자동 조정 장치 도입을 검토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네, 세대별 보험료율 차등화와 자동 조정 장치는 도입 시 어떤 변화가 있을까요? 네, 우선 세대별 보험료율 차등화는 나이가 많을수록 보험료 인상이 가파르도록 설계한 것입니다. 2025년부터 50대 가입자는 매년 1%포인트, 40대는 0.5%, 30대는 0.33%, 20대는 0.25%씩 올라 2040년이 되면 모두가 보험료율 13%에 이르겠습니다. 자동 조정 장치는 기대 수명이 늘어나거나 연금 부채가 연금 자산보다 커질 경우 또는 경제활동 인구가 줄어들 때 보험료율을 올리거나 소득 대체율 를 낮추는 제도입니다. 현재 OECD 회원국 38곳 중 24개 국가에서 운영하고 있고요. 우리나라는 소비자 물가 변동률만 고려해 조정이 되고 있습니다. 정부는 자동 조정 장치로 연금 고갈 시점을 2056년에서 2088년까지 최대 32년 더 늦춘다는 계획입니다. 네, 국회에서는 정부 개혁안을 두고 어떤 입장인가요? 네, 사실 21대 국회 연금특위에서는 보험료율을 13%로 높이고 소득 대체율을 50%로 인상하자는 안이 채택됐습니다. 하지만 연금특위 논의 과정에서 국민의힘은 소득 대체율 43%, 민주당은 45%를 주장하면서 이견이 좁혀지지 않았습니다. 그러다 지난달 정부 개혁안이 나온 건데요. 이후 여당에서는 국민연금 개혁이 시급한 만큼 소득 대체율을 42%에서 45% 사이로 절충하자는 입장을 내놨고 야당에서는 자동 조정 장치가 도입될 경우 연금 수급액 상승률이 물가 상승률보다 작아지게 된다며 자동 삭감 장치라고 맞서고 있습니다. 또 연령대별 보험료 차등 인상에 관해서도 유사한 해외 사례가 없고 출생 시점 1년 차이로 보험료를 더 내야 하는 역전 현상이 일어난다며 형평성 문제를 지적했습니다. 네, 중요한 건 시민들의 반응일 것 같은데요. 개혁안에 대한 반응은 어떻습니까? 네, 지난 22일 국회에서 열린 청년 세대가 생각하는 연금개혁 방향 토론회에서도 정부 개혁안에 대한 이야기가 나왔는데요. 보험료율을 올려서 재정 안정에 방점을 찍은 것은 긍정적으로 평가했지만 여전히 미래 세대에 막대한 부담감을 안겨준다는 점에서 아쉬움을 나타냈습니다. 특히 이날 토론회를 주최한 연금개혁 청년행동에서는 국민연금 개혁이 낸 만큼 받는 구조로 전환해야 한다면서 보험료율을 현행 9%로 유지하고 소득 대체율을 20% 내외까지 점진적으로 하향 조정해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네, 앞서 국회 연금특위가 발표한 여론조사 결과는 차이가 큰 것 같은데요. 네, 지난 4월 국회 연금개혁특별위원회가 실시해 발표한 시민대표단의 여론조사에서는 최종적으로 재정 안정보다는 소득 보장 강화가 더 높게 나왔는데요. 하지만 시민대표단 설문조사 문항에서 연금의 부채액을 명시하지 않은 점이나 소득 보장을 강화하면서 지속 가능성을 위해서라는 다소 혼란을 줄 수 있는 표현이 들어간 점 등이 뒤늦게 문제가 되기도 했습니다. 네, 충분히 지적할 수 있는 부분 같습니다. 기금의 부채액을 밝히고 선택하라고 하면 또 당연히 재정 안정을 선택하게 되지 않을까요? 예, 맞습니다. 사실 그런 부분을 감안하면 답은 이미 정해진 거나 마찬가지인데요. 실제로 저희가 시민들과 만나서 대화를 해보면 재정 안정을 모두 우려하고 있었고요. 또 소득 보장을 중시한다고 답변한 시민들도 이후 부채액에 대한 얘기를 듣고는 소득 대체율이 좀 낮더라도 수급 자체를 보장해줘야 한다거나 둘 중 하나를 선택하기 어렵다고 얘기한 경우가 대다수였습니다. 그러니까 이미 시민들은 그 연금을 통해 큰 수혜를 기대하는 것은 거의 없었고요. 다만 연금이 유지가 될 수 있을지 또 받는다면 얼마나 받을 수 있을지를 좀 걱정하는 그런 상황이었습니다. 네, 이렇게 불안감이 커진 이후에는 국민연금의 미정입 부채를 정확하게 공개하지 않는 것이 오히려 원인이라는 지적이 있는 것 같은데요.
네, 맞습니다. 정부는 국민연금의 미적립 부채가 국가 부채가 아니고 정확한 추계 방식도 아니라는 이유로 밝히고 있지 않은데요. 지난해 9월 국회에서 열린 연금개혁 토론회에 참석한 한양대 전영준 교수는 국민연금 제도가 현행대로 유지된다면 미적립 부채가 1,800조 원에 달할 것이라고 수치를 내놨습니다. 앞서 2003년 정부가 첫 연금개혁을 발표하고 3년 8개월 뒤 개혁이 이루어졌다고 했는데요. 이때 정부가 미적립 부채를 발표해 개혁에 성공했다고 보는 시각도 있습니다. 2006년 당시 정부가 발표한 미적립 부채는 210조 원이었고요. 현재 시민들도 미적립 부채를 정확히 밝혀야 한다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이와 관련해 인터뷰 영상 보고 오겠습니다. 이게 공개를 하게 되면 좀 사실은 이게 또 이슈가 너무 커지고 논란이 좀 커져서 뭐 그렇게 공개를 안 했던 것도 이해는 하는데 그래도 좀 공개는 했어야 하지 않나. 국민들이 알 권리 그런 부분 차원에서는 공개를 해야 되지 않을까. 그렇다면 왜 미적립 부채와 누적 적자를 밝히길 꺼려하고 있는 것일까요? 1,000조 원이나 되는 적립금이 있는데도 천문학적인 수치의 누적 적자를 공개하여 국민을 불안에 떨게 하면 안 된다는 논리였습니다. 그러나 연금개혁의 목적은 거짓말로 국민을 안심시키는 것이 아닙니다. 불안에 떨 만큼 미적립 부채와 누적 적자 규모가 확대된 것은 이미 현실이며 이를 국민들이 직면하고 이를 해결할 방안을 찾도록 하는 것이 전문가들이 해야 할 일입니다. 네, 잘 들었습니다. 개혁은 피할 수 없는데 재정 안정은 물론 시민과 미래 세대의 우려와 목소리도 반영한 개혁이 한시빨리 이루어져야겠습니다. 오늘 현장 속으로는 여기까지입니다. 한 주간 주목할 만한 이슈를 집중 분석합니다. 최근 넷플릭스 요리 대결 프로그램 흑백 요리사가 열풍이었죠. 인기를 끌고 있는 백종원 더본코리아 대표를 사칭해 투자를 종용하는 사기가 발생해 주의가 요구됩니다. 오늘 뉴스픽에서는 석대성 기자와 공모주 사기에 대해 얘기해봅니다. 석 기자, 먼저 흑백 요리사 열풍이 식품업계에도 영향을 미치고 있다고요? 그렇습니다. 요즘 방송이나 유튜브 같은 데 보면 흑백 요리사를 패러디한 개그 요소도 많이 볼 수 있죠. 특히 편의점에선 백종원 협업 상품의 매출이 급격히 올랐는데요. 흑백 요리사 공개 직후부터 40일간 백종원 씨 제품이 직전 동기 대비 3배 이상 뛰었다고 합니다. 그리고 지난해까지 4억 개가 판매된 이른바 백종원 간편식은 흑백 요리사 방송 직후 CU 간편식 전체 매출의 20% 이상을 차지하고 있을 정도라고 하고 있고요. 더군다나 편의점 어플리케이션 사용자도 늘었는데 주간 사용자 수가 역대 최대치를 기록했습니다. 네, 이런 상황을 노리고 사기 행각을 벌이는 범죄자가 여전히 나타나기 마련인데요. 이번 사기 사건은 어떤 내용이죠? 백종원 대표가 운영하고 있는 외식 전문 기업 더본코리아가 다음 달 코스피 상장을 앞두고 있는데요. 일반 투자자를 대상으로 청약을 진행한다는 점을 노린 것으로 추정이 되고 있습니다. 이와 관련해서 특별 공모를 한다며 회사를 사칭한 사례인데요. 현재 경찰은 고소장을 접수해 조사에 착수했고 용의자 추적 중에 있는 것으로 전해지고 있습니다. 네, 이런 사기는 어떤 방식으로 진행되나요? 이번 경우에는 가짜 홈페이지를 만들어서 더본코리아를 사칭을 했고요. 더본코리아가 코스피 상장을 앞둔 상황에서 미리 투자하면 큰 이익을 챙길 수 있다. 빠른 입금을 해라. 이렇게 독촉한 것으로 보이고 있습니다. 그리고 한국투자증권이 주간에 원금 손실에 대한 걱정은 필요 없다. 이렇게 꼬셔서 투자자를 유혹했고 입금된 투자금을 편취하는 방식으로 이루어졌습니다. 네, 더본코리아가 불법 사이트에 대해서 경찰 신고와 동시에 법률 대리인을 통해 강력하게 법정 대응하겠다 이렇게 표명을 했더라고요. 그런데 이런 사기 사건 이번이 처음이 아니라고요? 지난 9월에도 한 차례 주의보가 울린 적이 있었습니다. 더본코리아가 유가증권 상장 절차에 돌입하려고 금융위원회에 증권신고서를 제출한 시점이었는데요. 이렇게 기업 공개, IPO 등으로 공모시장에 투자자의 이목이 쏠릴 때마다 회사를 사칭한 사기가 횡행을 하고 있었습니다. 국내 증시가 박스권 장세를 이어가고 있는 것도 한몫한 것으로 보이고 있습니다. 네, 지금 얘기한 것처럼 IPO 회사를 사칭해서 공모주 청약 사기 행각을 벌이는 게 최근의 일만은 아닌 것 같습니다. 1년 전쯤에는 금융감독원이 사기 유의사항을 전달하고 소비자 경보 주의 등급을 발령하기도 했었죠. 네, 사이비 종교 레퍼토리를 보면 과거나 수백 년 전이나 지금이나 똑같은 데도 당하고 있는데요. 유사수신 행위도 마찬가지입니다. 2000년대 초반 조이팔의
희대의 사기극을 당하고 나서도 코로나 전국 때 또 이런 사기 행태가 판을 쳤던 거 기억하고 계실 겁니다. 이런 IPO 등을 이용한 범행도 마찬가지인 것 같습니다. 유명인을 사칭한 사기는 올해 2월과 4월에도 몇 차례 논란이 됐었는데요. 백종원 씨뿐 아니라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 그리고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 심지어 일론 머스크까지 이름이 나오는데 이걸 믿는 투자자가 있었다는 겁니다. 네, 이게 기업이나 플랫폼의 자정 능력만으로는 되는 게 아닐 것 같다는 생각이 드는데 어찌됐든 피해를 막아야 하잖아요. 그렇습니다. 이 공모주 사기 범행 수법을 정리를 좀 해봤습니다. 먼저는 앞서 얘기한 허위 사이트를 개설해서 해당 회사에서 특별 공모주 청약이 있는 것처럼 투자자를 권유하는 방식이 있고요. 그리고 이 기업 공개 이전에 무상으로 주식을 배정해 양도하겠다고 유도하는 방식, 그리고 IPO 추진이 불확실한 비상장 기업임에도 곧 신규 상장한다며 회사 관계자나 금융기관을 사칭해서 투자를 독촉하는 방식이 또 있었습니다. 또 상장 관련 위조 문서를 사용해 신규로 상장할 것처럼 속여 투자자를 속이는 이런 유형도 있었습니다. 네, 공모주 사기 투자자가 조금만 유의해도 피해를 줄일 수 있을 것 같은데요. 네, 그 비상장 기업의 신규 상장 심사 신청 여부나 거래소의 신규 상장 승인 여부는 거래소 기업 공시 채널에서 확인을 할 수가 있고요. 신규 상장 기업의 공모주 청약은 일정에 따라 주관사인 증권사를 통해서만 진행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해당 기업이 별도로 청약을 진행하거나 청약 일전 사전 청약은 하지 않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청약 일정은 금감원 전자공시 시스템에서 발행회사의 증권신고서를 조회하면 확인이 가능하고요. 특히 거래소는 공모주 청약을 증권신고서에 정해진 절차와 방법에 따라 동일한 공모가로 배정하고 있습니다. 특별 공모 명목으로 공모 가격을 할인해 이미 배정하는 건 없습니다. 네, 형벌권을 확대할 필요성도 있어 보입니다. 입법부와 사법부, 행정부도 부지런히 움직여야 할 것 같습니다. 오늘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화제의 사건이나 사회 현안을 인물을 통해 조명하는 시간 피플입니다. 얼마 전 11쌍의 동성 부부가 동성혼 법제화를 위한 혼인평등 소송의 시작을 알렸는데요. 오늘 피플에서는 혼인평등 소송 대리인 단장을 맡고 있는 조숙현 변호사를 만나 이야기를 들어봤습니다. 신예림 기자입니다. 전에 기자회견 열었던 동성부부 분들 혼인평등 소송이요. 이거 네네. 어떤 내용인지 좀 얘기를 해주실 수 있으실까요? 현재 동성부부, 성별이 같은 부부들이 혼인신고를 하면 민법상 허용되지 않는다는 이유로 받아주지 않고 있습니다. 그거를 혼인신고 불수리 처분이라고 하는데요. 그래서 혼인신고를 수리하지 않는 처분에 대해서 불복 신청을 하고요. 그 불복 신청이 그 민법에 따라 했다라고 하고 있기 때문에 그 민법 규정이 위헌이다라는 헌법 재판까지 저희가 염두에 두고 시작한 절차입니다. 그러면 이 혼인평등 소송의 취지와 어떤 분들이 신청을 하셨는지도 좀 궁금한데요. 성별이 다른 여성과 남성, 남성과 여성 부부는 혼인신고를 하겠다라고 본인이 마음 먹으면 법에 정해져 있는 이제 혼인 무효나 취소 사유가 아닌 이상은 혼인신고가 가능한데요. 성별이 같은 동성 부부의 경우에는 실제 혼인 의사가 있고 혼인의 실체를 가지고 살고 있어도 현행법상 혼인신고를 받아주고 있지 않습니다. 그래서 배우자의 성별과 무관하게 결혼을 원한다면 누구든지 결혼을 선택할 수 있도록 변화를 요구하고 있는 것이고요. 지금 동성부부도 동등하게 법적 인정을 받고 결혼 제도를 통해서 평등한 권리를 보장받게 하겠다라는 의미가 있고요.
가족법이 그동안 여러 이제 차별적인 규정들이 있었어요. 뭐 호주제라던가 동성동부 금혼제도라던가 부성승계를 강제하는 원칙이라던가 이런 차별 가족법 내에 있는 이제 차별적인 규정들이 헌법재판을 통해서 개선이 되어 오는 과정이 있었는데 이번 혼인평등 소송도 가족법 민법 내에서 동성 부부들에 대해서 혼인신고를 허용하지 않는 그 차별적인 규정을 제거하는 그런 변화로서의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성소수자분들의 인권에 처음 관심을 가지게 된 계기가 있으시다면 어떤 걸까요? 그러니까 제가 뭐 성소수자 인권 문제를 전문적으로 하고 있지는 않아요. 제 기억에 처음 적극적으로 관여를 하게 된 건 2014년도에 그 김조광수 김승환 부부의 혼인신고 이후에 이제 불복 청구를 해서 했던 재판부터인데요. 제가 이제 그 2000년 사법연수원 그리고 2001년 변호사 1년 차일 때 호주제 폐지를 위한 소송에 이제 연수생 초년차 변호사 위치에서 참여할 수 있는 기회가 주어졌었어요. 그걸 하면서 자연스럽게 가족법이 저의 전문 분야가 됐고 사실 이 소송도 성소수자 인권 문제이기도 하지만 가족법 내에 있는 차별을 제거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게 저의 관심 분야랑 맞아서 참여하게 됐습니다. 지금까지 해온 관련 활동들이 있으신지도. 2014년도에 김조광수 김승환 부부의 혼인신고 불수리 처분에 대한 불복 재판을 진행을 했었고요. 그때 당시에 뭐 기각은 됐지만 사실 결정 자체에서는 꽤 의미 있는 결정을 받았습니다. 결정 이후에 보면 동성 부부, 동성 커플에게도 부부로서의 실체라 법적인 보호가 필요하다. 그런 제도가 마련이 필요하다라는 판단을 받은 적이 있고요. 그리고 올해 얼마 전에 대법원에서 판결이 났던 건강보험 동성 배우자 피부양자 인정과 관련된 소송에서도 처음부터 관여해서 같이 진행해 왔습니다. 성소수자분들을 위해서 변호를 하시면서 이분들 이야기를 굉장히 많이 들으실 것 같은데요. 이분들이 겪고 있는 어려움에는 좀 어떤 것들이 있는지도. 사실은 차별을 받는다는 것 자체가 굉장히 큰 상처와 고통을 주죠. 그거는 되게 추상적인 이야기일 수도 있는데 사실 혼인신고 자체를 하지 못하는 걸로 인해서 구체적이고 현실적인 피해가 있어요. 이를테면 두 부부가 살고 있는데 이게 법적으로 인정되지 않는 관계이기 때문에 어느 한 배우자가 갑자기 아파서 본인의 의사결정을 할 수 없는 그런 상황이 되었을 때 다른 배우자는 실제로 배우자임에도 불구하고 그 사람을 대신해서 뭔가를 할 수 있는 자격이 없어요. 이를테면 법정 대리인이 된다거나 이런 것들이 어려움이 있는 거죠. 그리고 실제 현재 저희 소송에 참여하고 있는 케이스이기도 한데 이제 아이를 낳아서 키우는 부부가 있어요. 그런 경우에 법률상의 엄마는 한 명밖에 없고 그 배우자로 인정을 못 받기 때문에 이 아이가 아이의 그 법률상의 엄마가 내가 갑자기 뭐 사고를 당했거나 했을 때 이 아이는 보호자가 없는 상태가 되는 거죠. 실제로는 두 명의 엄마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런 생각을 하면 사실은 부모는 굉장히 공포에 사로잡힐 수밖에 없거든요. 뭐 그런 거라던가 사실 뭐 이성 커플들이 같이 살다가 서로 안 맞으면 헤어지기도 하고 이혼을 하게 되는데 그런 경우에 혼인신고가 되어 있거나 사실혼으로 인정받은 이성 부부들은 뭐 혼인 파탄에 대한 위자료도 인정을 받을 수 있고 함께 이룩한 재산에 대해서 재산분할이라는 이제 별도의 절차를 통해서 인정을 받을 수 있게 되는데 동성 부부의 경우에는 사실 실질적으로 부부로서의 오랜 생활을 해왔음에도 불구하고 그런 게 전혀 보장되지 않는다는 거죠. 뭐 그런 것들 뭐 굉장히 오랫동안 부부로서 살아왔던 한 여성 노인 커플이 한 파트너가 이제 중환자실에 입원하게 되었을 때 그 자녀들이나 가족들이 면회도 못하게 해서 그거에 대한 고통이나 절망감 때문에 이제 자살을 하셨던 케이스도 있었고요. 그래서 이게 저는 이제 동성 부부들에 대해서 혼인신고가 되게 해야 된다. 가족으로 법적인 보장이 돼야 된다라는 건 그냥 좋은 일, 뭐
나중에도 되는 일 이렇게 생각하지 않고요. 지금 당장 현실적인 피해들이 발생하고 있기 때문에 빨리 우리 사회가 해결해 줘야 되는 문제라고 생각을 합니다. 얼마 전 이 대법원에서 판결 난 게 앞으로 이 혼인평등 소송에도 어느 정도 영향을 미칠 것이라고 생각하실까요? 결과 자체보다 그 안에 내용들이 있어요. 그거는 사실은 청구를 인정하지 않았던 1심 판결에서부터 계속 같은 얘기들이거든요. 동성 결합, 동성 배우자, 동성 부부도 이성 부부와 동등하게 법적인 보장을 받아야 된다. 그게 할 수 있게 해야 된다. 라는 내용들이고 그거를 다시 한번 더군다나 우리나라 최고법원인 대법원에서 확인받았다라는 거. 동성 부부가 동성 동반자 관계가 이성과에 있어서 실질적인 차이가 없다는 거. 그래서 차별적으로 대우할 이유가 없다라는 거를 확인받았기 때문에 그런 점에 있어서 혼인신고를 허용하지 않는 거는 사실은 논리적으로 말이 맞지 않는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앞으로 이제 소송이나 이 재판 관련해서 계획이 있으시다면 위헌법률심판 제청 신청을 할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저희의 1차적인 목표는 법원에서 위헌조청 결정을 받는 거고요. 예전에 이제 그 2000년대 초반에 호주제 폐지 재판을 할 때도 법원에서 먼저 위헌조청 결정을 했어요. 그것이 법원에서 우선 이것이 위헌이다라고 한번 판단을 한 거기 때문에 가급적이면 법원에서도 위헌조청 결정을 받을 수 있게 노력을 할 거고 위헌조청 결정이 안 된다고 하더라도 저희는 또 헌법소원을 통해서 헌법재판소에서 위헌 판단을 받으려고 하고 있고요. 이제 세계 여러 나라에서 지금 39개국 정도에서 동성 동반자에게 혼인이 인정이 되고 있는데 사법적인 절차를 통해서 청구를 했을 때 그게 배척이 됐던 사례는 없다고 알고 있어요. 그런 만큼 우리 헌법재판소도 의미 있는 판단을 해줄 걸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성소수자분들을 좀 대신해서 어떤 세상이 왔으면 좋겠는지. 성소수자는 그냥 굉장히 특이하고 나와 다른 존재가 아니에요. 그냥 나랑 피부색이 다르고 나랑 성별이 다르고 나랑 키가 다르고 그런 나와 다른 그냥 세상에 존재하는 존재이거든요. 그 존재 자체를 우리가 부정한다고 해서 그 존재가 없어지는 게 아니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그 존재 자체를 그냥 세상에 있는 존재로 인정을 하고 그리고 나와 다른 존재를 인정해야지만 내가 다른 사람과 다를 때 또 인정받으면서 살 수 있기 때문에 그렇게 좀 했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들고요. 건강보험 사건의 항소심 판결이었던 걸로 제가 기억하는데 누구나 소수자가 된다라는 어느 영역에서 누구나 소수자가 된다라는 글귀가 되게 인상 깊었어요. 그래서 어느 영역에서 지금 내가 다수자라고 하더라도 어느 영역에서는 소수자가 될 수 있고 그렇게 소수자가 되었을 때 존중하는 태도가 사회적인 문화가 있어야지만 나도 존중을 받을 수 있기 때문에 그렇게 좀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합니다. 한 주간의 법조계의 이슈와 전망을 알아보는 앞으로 그 남편이 과거에 저지른 죄를 이용해 이혼을 강요한 아내가 법원에서 무죄를 선고받았습니다. 이 협박죄나 강요죄에 대해서 알아보겠고요. 요즘에 그 최민한 유리 부부 이혼이 세간의 이슈가 되고 있는데 이 역시 판심 법무법인 문유진 변호사님과 얘기해 보겠습니다. 변호사님 어서 오십시오. 네, 먼저 그 아내가 이혼할래 아니면은 성매매 신고당할래 이렇게 협박을 했다고 하는데 어떤 내용인가요, 이게? 네, 전 부인은요, 2021년 당시에 남편에게 예전에 성매매한 것을 말한 것 같습니다. 네. 예전에 네가 성매매한 거 지금이라도 형사 고소가 된다면서 알아봤다라는 취지로 얘기하면서 내가 할 수 있는 거 너 다 걸어버리겠다라고 하면서 요구한 게요, 이혼을 해달라고 요구를 했다고 합니다. 네. 남편이 이혼을 거부하자 이혼 아니면 경찰서 둘 중 하나 결정해. 그게 싫으면 조용히 협의해라고 남편을 이 협박한 혐의로 이 검찰은요 이 기소를 했는데요. 네. 왜냐하면 남편이 자신의 차량 소유권을 아내에게 넘기고 위자료 5천만 원도 지급했다고 합니다. 네. 그래서 검찰은 아내를 기소했는데요. 법원은 여기에 대해서 무죄를 선고했다고 합니다. 예, 그 남편이 차량 소유권도 넘기고 뭐 위자료도 뭐 수천만 원
이렇게 좀 그런 경우가 거의 없지 않습니까? 수천만 원, 5천만 원이나 줬다고 하는데 이게 부부였을 동안 얼마나 많은 잘못을 저지른 거야? 이렇게 생각을 하시는 분들도 있을 것 같아요. 근데 반면에 아내가 얼마나 세게 협박을 한 거야, 그러니까 소송까지 갔지, 이렇게 생각하는 분들도 계실 것 같은데요. 근데 아내는요, 이 법정에서 남편이 조건 만남 아시죠? 조건 만남을 하는 등 외도를 해서 다퉜고 서로 합의를 해서 이혼했을 뿐 강요는 하지 않았다라고 주장했다고 합니다. 예. 법원은요, 이 아내의 강요 혐의를 입증할 증거는 충분하지 않다라고 판단했는데요. 이 판사는요, 둘의 대화 녹취를 보면 이 남편이 최대한 협의해보자, 뭐 소송으로 안 가는 게 다행이다라는 말을 했다고 해서 검사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요, 아내가 남편의 의사결정을 제안을 해서 겁을 먹고 남편이 이혼을 한 것으로 보이지는 않는다라고 판단했습니다. 네, 그 법원이 이제 남편이 뭐 협박을 당해서 이혼 합의서에 서명을 했다고 볼 수 없다, 이렇게 판시를 했는데 범죄가 증명되지 않은 경우라서 피고인에게 또 무죄를 선고한 것 아니겠습니까? 이 협박죄는 그럼 언제 성립하는 거죠? 보통은요, 이 정당한 법적인 처벌을 받게 하겠다라고 말을 하는 것은 협박이 되지 않습니다. 네. 이 사안은요, 어차피 아내 입장에서는 어차피 성매매를 했고 만약에 남편이 이 조건 만남을 했다면 재판상 이혼을 가더라도 이혼을 할 수 있기 때문에 부당한 목적이 아니라 어차피 이혼을 내가 할 수 있는데 네가 그냥 협의 이혼으로 조용히 했으면 좋겠다라는 목적이지 부당한 목적이 결부되어 있다고 본 건 아닌 것 같습니다. 네. 그래서 결과적으로 무죄가 나온 것 같고요. 이와 달리 성매매를 이유로 협박하는 것이 아니라 이 부부간의 재판상 이혼 사유가 안 되는 것을 협박을 해서 만약에 이혼을 강요했다면 협박이 될 수도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뭐 다른 사람을 인질로 잡고 죽여버릴 테니 이혼해달라, 이런 경우에는 만약에 강요죄가 성립됐을 수도 있습니다. 예. 그리고 이 협박죄 말고 이 강요죄, 지금 말씀하신 강요죄랑 이제 공갈죄도 있는데 이 협박죄, 강요죄, 공갈죄 이 차이점이 뭔지 좀 궁금한데요. 네, 크게 협박의 죄는요, 이 협박죄, 공갈죄, 강요죄 이렇게 세 가지가 있는데요. 네. 우리가 말하는 협박죄라는 거는 단순히 협박만 한 겁니다. 네. 죽여버릴 거야, 뭐 네. 이런 대화가 되겠고요. 이 협박죄는 사람을 협박한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집니다. 네. 공갈은요, 이 협박 플러스 돈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예를 들어서 뭐 인질을 잡고 죽여버릴 테니 돈을 달라, 이렇게 사람에게 협박을 해서 재물을 교부받거나 네. 교부받으려고 하는 것을 공갈이라고 하고요. 네. 형이 조금 더 무겁습니다.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지고요. 강요는요, 협박 플러스 금전이 아닌 것입니다. 네. 금전이 아닌 것이라고 하면요, 이혼을 강요한다든지 내가 하지 않아도 될 일을 하게 한다든지 의무 없는 일을 하게 하는 건데요. 이 권리행사를 또는 방해하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서 다른 사람을 인질로 잡고 돈을 달라는 건 강요가 된다면 다른 사람을 인질로 잡고 죽여버릴 테니 이혼해달라, 이런 경우가 강요죄가 성립하고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집니다. 예, 지금 화면을 보시면은 그 강요죄와 협박죄를 좀 비교를 해봤는데 이 강요죄가 협박죄보다 형량도 더 센 걸 알 수 있고요. 그러니까 협박죄는 뭐 상대방에게 공포심을 심겨서 불안하도록 하는 데 초점이 있고, 강요죄는 이를 더 넘어서 협박을 수단으로 상대방 행동을 실질적으로 강제한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습니다. 변호사님, 혹시 그 협박죄나 강요죄 관련해 갖고 그 일하시면서 기억에 남는 사건 있으신지 좀 듣고 싶은데요. 제가 판사 시절에 굉장히 좀 기억에 남는 사건이 있었는데요. 네. 우리나라에서는 현재 대리모가 불법입니다. 네. 그런데 이제 어떤 불임 부부가 이제 아이를 못 낳다 보니까 이 부모의 정자와 난자는 이 친부의 정자와 난자인데, 이 대리모를 이 금원을 좀 주고 이 불법으로 대리모 시술을 해서 한마디로 그 타인의 자궁만 빌려서 아이를 낳게 된 케이스인데요. 그래서 정상적으로 이제 금원을 주고 아이를 이제 데리고 와서 키우고 있었는데, 이 대리모를 우리나라 법적으로는요, 이게 친모를 인정을 할 때는요, 이 유전자에 의하기보다는, 그러니까 한마디로 누구한테서 난자가 나왔냐가 중요한 게 아니라 누구 몸에서 나왔냐. 그러니까 대리모인 경우에는 이 누구에게 난자를 제공받았는지가 친모 추정이 아니라 낳은 사람이 친모로 추정이 되거든요. 이런 상황에서 이제 대리모가 나는 이 아이에게 애정이 생겼다, 내가 이 아이의 진정한 부모다
내가 엄마다라고 주장을 하면서 네. 이 불임 부부를 상대로 아이를 키우고 있는 불임 부부를 상대로 계속적으로 금원을 요구를 했어요. 네. 금원을 요구해서 1년에 뭐 1억씩 계속 받아갔었거든요. 그런데 이게 4억이 금원이 넘어가면서 돈 떨어지면 다시 달라. 돈 떨어지면 다시 달라. 이런 식으로 하면서 네가 이 돈을 주지 않으면 네가 알고 있는 주변 사람들에게 그 아이가 대리모를 이용해서 네가 불법으로 낳은 아이라는 것을 알리겠다. 너의 사회적 위신을 다 떨어뜨리겠다라고 해서 너무 오랜 기간 시달려오다가 이 네. 불임 부부가 결국은 이 여자를 대리모를 상대로 고소를 해서 이 법적으로 기소가 됐던 사건인데요. 이 사안은 실형 선고가 났던 사안입니다. 그럼 이거는 공갈죄에 해당한다고 볼 수 있는 네, 건가요? 이 사안은요 실제로 4억이 넘는 금원을 가져갔기 때문에 공갈죄의 기수이고요. 플러스 앞으로 요구한 그 부분에 대해서는 공갈죄 미수로 전부 인정이 됐습니다. 아, 그렇군요. 네. 그리고 본격적으로 이제 좀 얘기를 해볼 텐데요. 이 전직 아이돌 부부가 이제 그 5년 만에 협의 이혼을 했는데 이 과정과 그 후에 일이 또 지금 세간에 논란이 되고 있습니다. 변호사님, 먼저 이 협의 이혼 내용 좀 설명 좀 해주시죠. 네. 최민아, 유리는 이제 모두가 아는 이 최초 아이돌 부부인데요. 2018년 결혼했다가 5년 만에 협의 이혼으로 파경을 맞았습니다. 네. 그 이후에 이제 이 최민아 씨는 FT 아일랜드의 이 멤버인데요. 이 슈퍼맨이 돌아왔다라는 프로그램에서 이 아이들을 셋과 함께 출연하면서 이 다정한 아빠의 모습으로 출연을 하고 있었습니다. 네. 그런데 최근 이 율리 씨가요, 자신의 유튜브에서 이 최민아 씨로 추정되는 사람이 이 녹취를 한 이 술집 업소 사람과 추정되는 사람과 나눈 대화의 녹취록을 공개하는데요. 예. 이 녹취록의 내용이 조금 충격적입니다. 오히려 이 상대방이요, 이 최민아 씨에게 집에 재수 씨가 있는데 빨리 집에 들어가야 되지 않냐라는 말을 하고 있고, 이 최민아 씨로 추정되는 남성의 목소리가요, 이 주변에 내가 지금 어느 인터컨티넨탈 호텔 앞인데 주변에 호텔이나 모텔 없냐, 빨리 잡아달라. 그리고 숙취 해소제를 뜻하는 컨디션이라는 용어가 은어로 쓰이기도 한다는 말도 있던데요. 네. 이 컨디션을 준비해달라 이런 말을 하면서 초이스 되는 곳을 이 형이 알아봐 달라라는 대화의 내용이 오고 가는 녹취가 공개되면서 파장이 일고 있습니다. 예, 근데 이게 일단은 뭐 그래서 성매매를 했느냐 안 했느냐 이런 거에 또 사람들이 관심을 좀 많이 가질 것 같은데 어떻게 좀 보고 계십니까? 네, 이 성매매를 했는지 여부는 사실 그 성매매의 특성상 이게 굉장히 음지에서 일어나는 문제이기 때문에 밝히기가 쉽지가 않습니다. 왜냐하면요, 이 성매매는요, 미수는 처벌되지 않고요, 이 기수만 처벌되고 있는데요. 지금 최민아 씨의 경우에도 이 등장하는 남성의 목소리가 초이스, 텐, 호텔을 찾는 목소리라든지 여러 가지 은어가 사용되고 있기 때문에 성매매가 있었다고 추정되는 상황이기는 합니다. 성매매를 한 사람은 1년 이하의 징역이나 3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지고 있기 때문에 우리나라에서 현재 성매매는 불법입니다. 하지만 보통 성매매 수사를 하게 되면 단순히 돈이 입금됐다라는 사정만으로 입증되지는 않고요. 그 성매매 장소에 와서 성매매를 한 것까지 기수가 돼야 입증이 돼야 되기 때문에 보통 성매매 수사를 할 때는 이 장부 있잖아요. 언제 왔다 갔다 한 번만으로는 내가 가려고 했는데 실제로는 가지 않았다라고 해서 이제 미수로 주장하는 경우도 많은데 미수는 처벌 규정이 없거든요. 그래서 따라서 이 최민아 씨 같은 경우에는 실제로 이 성매매에 관련된 추정되는 대화가 오고 갔는지 또는 실제 성매매까지 이루어졌는지는 현재 강남경찰서가 한 민원인의 국민신문고에 의한 고발에 의해서 이 성매매 여부에 대해서 조사를 하고 있다고 합니다. 이 조사 결과를 조금 더 살펴봐야 할 것 같습니다. 네, 근데 일단 뭐 협의 이혼을 했는데 이거를 굳이 지금 왜 꺼냈는지 이것도 좀 궁금한데 네. 뭐 어떻게 보면 유리 씨가 처벌을 해달라는 겁니까 이게? 네, 맞습니다. 사실은 이 유리 씨와 최민아 씨는 벌써 작년 12월에 이혼을 한 상태이고요. 이 최민아 씨가 아이들을 셋을 이 슈퍼맨이 돌아왔다라는 프로그램에서 이제 키우고 있는 모습이 잘 방영되고 있기 때문에 최근에 왜 유리 씨가 이런 행동을 했을까 이렇게 의아한 점이 많을 것 같습니다. 네. 이에 대해서 유리 씨는요, 이 이혼 과정에서 이 아이들을 공개하지 않기로, 아이들의 얼굴을 공개하지 않기로 서로 합의가 됐는데 이 부분을 어겼다라고 얘기도 했고요. 예. 최근에 모 유튜브에서 이 유리 씨를 비난하는 듯한 방송이 됐고 이것에 대해서 파장이 많이 일었는데요. 어떤 내용이었냐 하면요, 이 유리 씨가 이
밤과 낮이 바뀌는 생활을 해서 오히려 아이들을 돌보지 않고 이 최민환이 대부분 육아를 담당해서 힘들어하고 있었다. 유리 씨가 굉장히 사치가 좀 심했다. 그리고 이 최민환이 반대하는데도 불구하고 이 유리 씨가 극구 주장을 해서 이 좀 고가의 유치원 800만 원 정도의 이 등록금이 드는 유치원에 보내면서 더군다나 이게 집에서 3시간 거리에 아주 먼 곳에 보내면서 정작 유리 씨는 아이를 돌보지 않고 최민환과 그 어머니가 이 아이들의 유치원 등하원을 담당했기 때문에 굉장히 힘들어하고 있었다라는 약간 유리 씨가 가정에 소홀히 했다라는 유튜브가 공개가 된 적이 있는데요. 게다가 그러면서 유리 씨가 이것을 못 견뎌해서 가출까지 했다라는 유리 씨에게 일방적으로 불리한 내용의 유튜브가 이 진실 여부랑 상관없이 이렇게 공개가 된 적이 있습니다. 네. 그러다 보니까 유리 씨는 최근에 이제 최민환 씨가 슈퍼맨이 돌아왔다 해서 굉장히 좀 가정적인 아버지로 이제 보이고 있기 때문에 아주 스트레스를 좀 많이 받았던 것 같고 사실 당사자 일이고 이 사건 자체가 사생활에 관련된 부분이기 때문에 우리가 사실 그 내막까지는 알 수 없지만 유리 씨로서는 자신의 이제 이혼의 귀책이 상관없이 협의 이혼이 이루어진 상황에서 일방적으로 공격을 받은 상황이다 보니까 그런 면에서 아마 공개를 하지 않았나라는 생각이 듭니다. 이런 거는 그러면 이미 이혼을 했으니까 뭐 민사소송이나 이런 건 걸 수 없는 거죠, 그러면? 부부간의 이혼을 한 문제와요. 이런 것은 좀 별도인데요. 부부간의 이혼 사유가 있는지 여부는요. 이혼을 할 때 유책 배우자만 우리가 이혼 청구를 할 수 있기 때문에 유책이 있는지 여부고요. 이와 별도로 혼인생활 중에는 부부간에는 이 서로에게 충실할 의무가 있습니다. 만일 혼인생활 중에 최민환 씨가 실제로 성매매를 했거나 이렇게 좀 부부간에 하지 말아야 될 행동을 했다면요. 지금 현재라도 이 민사상 손해배상 청구가 가능하고 유리 씨는 위자료를 받을 수도 있습니다. 그러면은 일단 그 성매매 공소시효가 있는지도 궁금하고 이 민사소송은 뭐 소멸시효가 있는지도 좀 궁금한데요. 네, 성매매 공소시효도 있고 이 민사상 유리 씨가 위자료를 청구할 수 있는 소멸시효도 있는데요. 둘 다 소멸시효나 공소시효는 지나지 않은 것으로 보입니다. 민사상 소멸시효 같은 경우에는 안날로부터 3년, 있은날로부터 10년인데 이 성매매가 있은 것으로 추정되는 시점이 22년 7월이라고 합니다. 네. 그렇게 오래되지 않았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 만약에 입증이 된다면 유리 씨로서는 민사상 손해배상 청구를 받을 수도 있고요. 이 성매매도 만약에 입증이 된다면 처벌을 받을 수도 있는데요. 거기에 대해서 유리 씨가 조금 더 충격적인 얘기도 했습니다. 뭐냐면 이 결혼 생활 중에요. 시어머니가 있는 자리에서 이 최민환 씨가 술에 취해서 유리 씨의 이 가슴에다가요. 이렇게 돈을 꽂는 행위를 했다고 합니다. 유리 씨가 그 당시에는 내가 너무 어리고 뭘 몰라서 아무것도 몰랐는데 지금 생각해 보니까 술집에서 했던 행위를 한 것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든다고도 했고요. 또 그 외에도 이 시부모님이나 다른 사람들이 보는 앞에서 이 최민환 씨가 술에 취해서 자신의 중요 부위를 만지기도 했는데 상당히 불쾌했다라는 내용으로 방송을 했는데요. 사실 부부간에도 강제추행 또는 강간이 성립할 수 있습니다. 최근에도 이 박지윤 최동석 부부가 이 부부간 성폭행이 성립되는지 여부에 대해서 둘의 대화가 공개된 적이 있었는데요. 네. 부부 사이가 유지되고 있더라도 상대방이 원하지 않는 시간이나 방법으로 상대방을 만진다든지 성적으로 만진다든지 상대방을 간음을 하게 되면 부부간에도 강간 또는 강제추행이 성립할 수 있기 때문에 유리 씨가 앞으로 이 부부간의 강제추행을 문제 삼아서 고소를 할지 여부에 대해서 지켜볼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네, 그리고 마지막으로 좀 여쭤보고 싶은 게 이 녹취 있지 않습니까? 이 뭐 아가씨 초이스 되냐 마냐 뭐 이런 내용도 있고 아무튼 내용이 좀 많이 있는데 이게 뭐 법정에서 이 증거 효력이 있는지 이런 것도 좀 궁금한데요. 보통의 경우에 타인 간의 대화를요 몰래 녹음하게 되면 이것은 불법입니다. 네. 하지만 내가 대화의 참여자로 참여하는 그 대화를 녹음하게 되는 것은 불법은 아닙니다. 지금 유리 씨가 공개한 이 녹취록이요 누가 녹취를 했을지 여부는 현재 밝혀지지 않았는데요. 대부분의 경우는 사실 이거 전화로 보이기 때문에요. 이 최민환 씨로 추정되는 이 남성이 녹취를 했던지 또는 상대방이 녹음을 한 것으로 보입니다. 네. 만약에 이 대화의 상대방이 녹음을 해서 유리 씨에게 건넸다면 이 부분에 대해서 법적으로 문제는 되지 않을 것으로 보입니다. 네. 하지만 유리 씨가 이 적법하게 녹음된 녹취록을 전달받는 것 자체는 문제는 없을 수도 있지만요. 이것을 모두가 들을 수 있는 공개적으로 유튜브에 공개하는 행위 자체가 법적으로 명예훼손이 될지 안 될지는 문제가 될 수 있기 때문에 이 부분은 나중에 더 따져봐야 될 것 같습니다. 네, 한 주간의 법조계 이슈와 전망을 알아보는 앞으로 오늘은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함께해 주신 판신 법무법인 문유진 변호사님 감사합니다.
이번 주 현장과 사람은 여기까지입니다. 다음 주 더욱 좋은 내용으로 찾아뵙겠습니다. 고맙습니다.